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자, 이 러시아에 대해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갈까 하는데요. 자, 김선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소 연구위원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건 말이죠. 이게 푸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러시아가 어디로 갈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어렸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난했다. 뭐 쥐가 바글바글거리는 그런 허름한 집에서 자랐고 비행 청소년이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범 청소년으로 나중에 변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삶의 배경이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1952년생이거든요. 1952년생이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얼마 안 됐던 전후 소련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거의 완전히 폐허됐었죠. 전쟁 상태에 통해서. 특히 레닌그라드 같은 경우는 약 한 900일 정도의 그 봉쇄를 겪으면서 완전히 박살이 났던 그런 어떤 도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아파트 안에 세 가구 같이 살았습니다. 꼬문할까라고 얘기해가지고 화장실을 하나고 이제 각 방 세 개에 한 가구 가정씩 해가지고 한 방에 이제 5-6명씩 이렇게 사는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푸틴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같은 경우 그렇게 살았는데요. 푸틴은 어떻게 보면 있죠. 푸틴이 KGB에 들어가게 된 그 내역을 보게 되면은 푸틴의 그 가정 환경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어떤 정보 요원이 되려면은 결국은 그 사상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가정 환경을 보는데 푸틴의 할아버지가 예전에 어디서 요리사였는데 스탈린의 요리사였습니다. 스탈린의 요리사요? 스탈린 밥사에서 요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푸틴의 할아버지를 보게 되면 푸틴은 할아버지가 레닌그라드에 굉장히 유명한 아스토리아 호텔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서 얘기하면 신라 호텔 이런 데서 호텔에다 그 주방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런 데서 그 주방에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권력자 밑에 가서 이제 요리를 하죠. 그런 어떤 그런 집안 내력이 있기 때문에 푸틴이 정보 요원으로 됐을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뭐 그렇게 살았다. 푸틴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조금 약간 비행 청소년이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싸움도 많이 했고 싸움을 하게 되면은 끝까지 싸움을 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제압하는 한번 싸움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싸움을 하게 되면 상대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제압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하죠. 이제 그냥 일반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 푸틴이 그때 그 레닌그라드 종합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그런 공부를 잘한 겁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간 거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서울대 법학과 그래서 레닌그라드 법대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도 보니까 꽤 잘했어요. 꽤 잘했는데 열심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상황을 보니까 푸틴이 서방 사회를 동경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의 푸틴의 모습을 보면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서방 사회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모습, 동경하는 모습 이런 걸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건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서방 사회를 동경했다고 보긴 좀 그런 게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철의 장막에 쌓여 있었던 때거든요. 1960년대하고 70년대 아닙니까? 왜냐면 52년생이니까 그때 철의 장막 속에서 막연히 서방에 대해서 동경하기는 좀 그랬을 것 같고요. 서방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러시아 사람 대다수가 유럽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동경을 많이 했죠. 러시아는 그 유럽에 비하면 훨씬 못 살았고 문화적으로 낙후돼 있었고 유럽에 대한 어떤 그 발달한 어떤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항상 그 유럽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유럽을 본받으려 했던 그런 어떤 분위기는 지금도 러시아 내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왜 유럽 연합에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옛날 소련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러시아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유럽에 대해서 동경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고 싶고
예전 같으면 항상 유럽으로 놀러를 갔었죠. 지금은 유럽을 잘 못 가지만. 근데 이 푸틴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특이한 삶을 살았던 게 일단 유도 선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 KGB까지 가고 이런 어떤 인생의 역정이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자, 그 유도 선수를 하고 삼보나 유도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네. 하키도 했고 아주 운동을 갖다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은 푸틴 대통령의 키가 170입니다. 굉장히 단신이에요. 작아요. 작아가지고 메드베제프 대통령을 갖다가 옆에 세웠을 때 자기보다 더 키가 작은 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서 있을 때 푸틴이 하도 왜소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작은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왜소하다는 얘기는 젊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를 단련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도를 했고 그다음에 그 삼보를 했는데 격투기를 했습니다. 삼보와 격투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KGB를 들어가고 싶어서 뭐 그 목표를 그렇게 잡은 거죠. 고등학교 때 자기가 영화를 주로 봤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뭐다 그 스파이전, 그 소련 시대 때 스파이전에 대해서 그걸 영화를 보면서 자기도 스파이가 되고 싶어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얘기하니까 스파이가 되고 싶으면은 레닌그라드 그 법학과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운동을 못하면요 사실 정보 요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푸틴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정보 요원 현지에서 실전에 배치된 정보 요원이 되고 싶어 했지 사실 뒤에서 사무 보는 요원은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열심히 자기 단련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이 푸틴이 원하던 현장 요원 못하고 사무직 했던 거 아닙니까? KGB는 KGB지만 사무직이었다 이런 또 기록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장 요원으로 발탁이 안 됐어요. 푸틴이 원했던 건 현장 요원으로 가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푸틴이 굉장히 국가주의자이거든요. 그렇죠. 국가주의자고, 우리 국가만.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 요원에 못 간 것은 사실 그 좀 푸틴의 실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현장 요원으로 나가고 현장 요원보다는 행정 요원으로 발탁돼 가지고 근무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네. 뭐 보통 KGB를 내세우면서 하는 건 자기가 마치 지금 007 같은 스파이였던 것처럼 그걸 오히려 러시아 사람들한테 그걸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 KGB 내에서 그 푸틴이 계속 있었으면요. 저렇게 될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푸틴은 KGB 내에서 푸틴 같은 사람들은 사실 많거든요.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네. 러시아에서 가장 엘리트층이라고 생각하는 건 KGB 요원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는 소련군 있죠. 소련군 장교들은 그 다음 단계고, 네, 그 다음에 관료 거기다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검찰은 그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KGB. 러시아에서는 가장 엘리트가 갈 수가 있는 그 길은 그 정보 요원이었던 게 사실이고 그 정보 요원들이 사실 실질적인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꾸만 KGB를 내세우는 거군요. 근데 이 KGB 계속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네. 출세를 못했을 텐데 정말 특이한 게 소브차크라는 그런 사람의 레닌그라드 시위원 이 사람을 따라서 정치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이게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KGB 요원으로서 이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 불순분자인 소브차크를 감시하기 위해서 투입이 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중 간첩처럼 말이죠. 아니면 진짜로 이때 정치적 노선을 소브차크의 노선하고 맞췄다. 어느 쪽입니까? 여기서 정치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맞는 얘기고. 두 개 다 맞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이중 간첩처럼 활동을 했네요. 이 네. 샤브차크라는 사람을 갖다 쇼브차크라는 사람을 들여다 보면은 레닌그라드 종합대학교 법대 교수였어요. 그래서 푸틴을 직접 가르쳤고, 네. 푸틴이 그 밑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죠. 스승이 레닌그라드 시장 선거에 나가서 시장이 되니까 사실 그 바로 전까지 1985년도에 그 푸틴이 동독에 있는 드레즈덴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드레즈덴에 가서 근무하면서 89년에 그 동독이 붕괴되고 동서독이 통합되는 걸 그 현장을 그대로 봤죠. 그다음에 90년도에 다시 복귀를 한 다음에 90년부터 91년까지 그 시청에 들어가서 KGB가 하는 게 뭐냐면 맨날 보고서를 써야 돼요. 시장이 뭘 하는지 아니면 시장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계속 매일매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감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언제 그만뒀냐면 91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소련의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어요. 예, 1990년도 8월달에 8인 위원회를 해가지고 KGB에다 그 국장서부터 그다음 내무부 장관 해가지고 그 부총리들이 모여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갖다가 3일 천하죠. 3일 동안 했다가 결국은 고르바초프하고 옐친하고 샤브샤크에 의해서 진압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샤브샤크가 8인 위원회에 반대해가지고 민중들 모아가지고 저항을 했어요. 네. 네, 그걸 눈으로 본 푸친 입장에서는 KGB가 그때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그 KGB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샤브샤프가 KGB를 상대로 해가지고 민중들을 갖다가 레닌그라드에서 모아서 방어하는 거 보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 그 사표를 내고 난 다음에 무직으로 있는데 어디서 돈은 아무도 봉급을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택시를 좀 몰았다. 아, 그때가 택시를 못 네, 냅니까? 네. 그때 택시를 그때는 택시가 없고요. 자기는 자가용을 갖다 지나가는 네. 사람 손 들면 그냥 이렇게 우버 태워줍니다. 비슷한 거죠, 그죠? 네, 그냥 아무나 이제 네. 손 들면 이제 자기 자가용을 갖다가 자가 영업을 했는데 그때 아마 제가 봐서는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택시를 몰게 되게 보니까 본인의 선택이었군요. 뭔가 네, 뭐 다른 거 할 일이 없었죠. 그동안 자기가 충성했던 KGB에 계속 충성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 새로운 정치 세력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 사이에 택시를 잠깐 몰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할 일이 없었으니까 이제 택시를 몰았는데 제가 그때 택시를 갖다가 레닌그라드에서 자주 탔는데 그때 제가 어쩌면 푸친의 택시를 탈 수도 있었던 거죠. 야, 그거 예, 가능성이 있으면 왜냐하면 제가 맨날 많이 택시만 찾았으니까. 네. 매일 택시만 타고 다녔으니까 네. 그 와중에서 그때 그 당시에 푸친의 택시 기사 중에 하나였고. 네. 네, 푸친의 택시를 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데 91년도에 네. 그렇게 택시를 운전 기사하다가 네. 샤브샤프가 너 와서 일해 해가지고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일한 거죠. 92년부터.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일종의 일개 보좌관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보리스 옐친에 의해서 총리로 발탁돼서 이제 그때는 국제 무대에 딱 하고 등장하고 야 저게 누구야? 갑자기 일종의 벼락 출세를 한 셈인데 네. 그 인생 역정 자체가 정말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모스크바에 제가 있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푸친의 사람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하는 듣보잡. 그때 듣보잡이었어요. 듣보잡이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딱 등장하는 바람에 제가 주위 사람들 다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오. CIA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에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CIA가 모르는 사람. CIA도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아이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CIA도 조사를 했는데 거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전직 KGB 중령 출신이었던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완전 백지 상태였어요. 이 사람을 갖다가 레닌그라드에서 모스크바로 끌고 들어온 사람은 누구냐면 옐친 패밀리였습니다. 옐친의 패밀리. 아나톨리 추바이스, 요즘 추바이스 얘기가 가끔 텔레비전 나옵니다. 뭐 추바이스 가장 옐친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러시아 국가를 떠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추바이스인데 아나톨리 추바이스, 그 다음에 옐친 패밀리, 그 다음에 그때 올리가르히라고 있었어요. 올리가르히의 베레조프스키 이런 사람들이 그를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 진짜 믿을만하다. 이 사람의 로얄티는 대단하다. 네. 그다음에 충성심, 그다음에 자기 그 위에 있는 상사를 모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믿을만하다 해가지고 뽑아 올린 겁니다. 네. 그래서 KGB 국장이 됐죠. 네. FSB로 바뀌었지만 KGB에서 FSB로 바뀌었지만 FSB로 거의 국장으로 등극해 버렸어요. 이게 그야말로 권력과 의리가 만나면 항상 보면 부작용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점은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강화해 나갔는데 사실 이게 총리에서 다시 이게 좀 더 대통령으로 또 점프를 하는 이 과정에서도 체첸 전쟁, 2차 체첸 전쟁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체첸 전쟁을 할 때 기획했던 사람이 푸친을 데리고 어디로요? 모스크바로 왔던 조금 전에 했던 올리가르히 베르조프스키가 체첸 전쟁을 할 때 기획하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체첸 전쟁을 할 때 2차 체첸 전쟁은 기획된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베르조프스키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그때 부자였는데요. 그 푸친 총리를 갖다 대통령을 만들려고 보니까 푸친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게 푸친을 어떻게든 대통령으로 만들려면은 일방적으로 그냥 옐친 대통령이 야 너 다음으로 대통령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전혀
말 그대로 듣보잡이었던 푸틴을 갖다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기획된 뭔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획된 시나리오가 뭐였냐면은 모스크바 내에서 체첸 테러 분자에 의해 가지고 1999년 3월달에 있었던 아파트 폭발 사건이 2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 죽었죠. 끔찍했죠. 예, 무고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물론 뭐 그 정보국의 뭐 어떤 뭐 있잖아요 작전이었다 뭐였다 그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그것 때문에 촉발된 것이 바로 제2차 체첸 전쟁이죠. 제2차 체첸 전쟁을 누가 주도해 가지고 수행했냐면은 그때 총리였던 푸틴이었습니다. 근데 전 러시아 사람들이 이 체첸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1차 체첸 전쟁 때 체첸은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을 선언해가지고 독립돼 버렸어요. 근데 러시아 연방 안에 들어있는 체첸이 독립 선언하고 독립해 버렸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국방력을 키워가지고 국군도 창설하고 네. 체첸군을 만들고 그다음에 무장을 했는데 거의 조그만 국가만 정도의 무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옐친 대통령이 너 그거 안 돼. 너가 독립하게 되면은 타타르스탄, 바시키르스탄 모든 그 연방에 있는 공화국이 독립을 그때도 선언했거든 사실. 네. 선언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 제압해야 된다. 1994년에 1차 체첸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러시아가 완판으로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종축으로 타격하다가 완전히 깨졌어요. 이번에 그 키우를 진해했을 때 일렬로 쭉 들어갔잖아요. 네. 쭉 들어가다가 앞을 맞고 중간에서 자르면서 박살 내가지고 그냥 깨졌습니다. 똑같이 러시아는 깨진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러시아 국민들한테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독립한 국가를 갖다 제압을 못하고 계속 독립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나 체첸은 요만하고 러시아는 이만하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 민간인 때문에 제압을 못하니까 종축 타격을 하다가 결국은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5천 명 이상의 러시아 군대가 죽었어요. 그 스트레스는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체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그럼 피가 피를 부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1999년 얼마 안 돼가지고 제2차 체첸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 러시아 사람들은 전부 다 이번엔 이겨야지. 어떻게 이긴지 아십니까? 지금의 돈바스와 같은 똑같은 일, 마리오폴 같이 그렇게 제압을 한 겁니다. 들어가면서 집중적으로 화력을 갖다 때리고 그 다음에 전차부대를 집어넣었어요. 네, 보병을 집어넣었죠.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아주 콩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체첸의 수도하고 체첸의 그 민간인들 병사가 50% 이상이 죽었습니다. 50%. 네. 아주 그냥 참혹한 일이었죠. 제가 가서 텔레비전 봤더니까 도대체 건물이 어디도 안 남아 있어요. 콩가루로 만들었어요. 모든 건물을. 네, 체첸에서 그로진이라는 시가 진짜 말 그대로 갔더니 시멘트 가루만 남아 있을 정도로 완전히 제압을 하고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 방어를 했던 그 바사예프라고 하는 체첸 전사 사령관이 있습니다. 바사예프가 체첸 마지막 순간에 푸틴이 퇴로를 열어줄 테니까 떠나라. 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어디서 떠나면 조지아로 넘어왔습니다. 아. 이 조지아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다시 와가지고 네. 싸우고 있어요. 오. 그때 조지아로 넘어왔던 체첸 병사들, 그다음 조지아에 있던 사람들이 의용군으로 지금 용병으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왜 분노해서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지가 좀 예, 충분히 그 이해가 가네요. 사람들은 그 러시아 병사를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진짜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있죠. 결국은 뭐 어떤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도덕적인 잣대로 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피가 피를 부르는 거고 그냥 그 복수가 복수를 불러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전쟁을 있으면 발생하면 전혀 안 되는 거죠. 전쟁은 무조건 방어하는 게 최고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말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만 어쨌든 이게 푸틴 입장에서 보면 진짜 나쁜 학습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체첸 전쟁 때도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데 기반이 됐고 나중에 조지아 사태도 또 권력을 강화하는데 기반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지금 푸틴이 계속해서 아무리 뭐 야 너 전쟁 범죄야 너 이렇게 참혹한 전쟁 어떻게 일으켜 이렇게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식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푸틴 입장에선 야 이것도 내 권력이 더 강화되겠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할까봐 약간 걱정스럽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진짜 그렇게 네, 생각.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터졌을 때
제가 러시아 사람들의 그 서베이 조사를 봤는데요. 네. 전쟁 반대 찬성이 50대 50이었습니다. 딱 갈렸어요. 왜냐하면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 주로 젊은 사람들 20대 30대는 전쟁의 공포 때문에 70% 반대했습니다. 네. 왜 70% 전쟁 이 전쟁 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나이 50 넘은 사람들은 다 전쟁 찬성했어요. 70%가. 네. 그래서 50대 50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달이 지나면서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딸딸 뭉치기 시작해요. 참 신기한 일이 발생했죠. 그게 83% 지금 뭐 전쟁을 갖다 그 푸틴을 지지한다는 그 내용인데 물론 서베이 조사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 믿을 수 서구에서. 있냐는 얘기도 참 많잖아요. 서구에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서베이 한 주체가 사실 야당 쪽 색깔이 강한 데거든요. 그래요? 네, 야당 쪽 색깔이 강한 데고 그 서베이 조사를 100%는 신뢰를 못하는 데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러시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푸틴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 쪽에 전화를 하잖아요. 네. 러시아에 있는 시민들하고 제가 러시아에서 12년을 살았으니까 그 네.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학자들하고 전화했는데 2월 28일 날 여기 와서 얘기했을 때는 그 러시아 학자가 이런 일이 발생하 전쟁이 어떻게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갖다 칠 수가 있냐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섰습니다. 아이고. 네, 다 돌아섰어요. 그건 왜냐하면 정말 안타깝네요. 전방위적으로 러시아를 갖다가 악의 축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 네. 시민들이 그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도 저 미국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가 어떤 분위기에 돌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러시아 내에서 그 물론 언론을 통제를 하죠. 러시아 언론을 통제하고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러시아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라는 게 있습니다. 서구가 러시아를 갖다가 압살하려고 그런다. 네. 이런 공포가 지배하고 있어요. 네. 제재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좀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도 말이죠. 경제가 악화돼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지면 그래도 좀 푸틴에 대한 지지를 좀 철회하거나 이렇게 바뀔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니 그래도 물가가 막 오르고 생필품이 부족해진다. 제재가 계속돼서 그럼 바뀔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러시아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네. 언제부터 살았냐면 소련 시대부터 살아가지고요. 네. 소련 붕괴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왜 푸틴을 중심으로 딸딸 뭉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소련 시대 고르바초프를 보죠. 네. 러시아 사람들의 고르바초프에 대해서는 소련을 붕괴시킨 멍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저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거기에 비하면 푸틴은 붕괴된 러시아를 갖다가 새로 다시 일으킨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소련이 붕괴됐을 때 그 비참한 그 삶 있죠. 1991년서부터 2000년 푸틴이 등극하기 전까지 그 고통을 갖다가 러시아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공포라는 게 상상을 못합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서구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의해서 붕괴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면 러시아가 그렇게 압박을 당하면 더 어려질까?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는 2014년 이후로 전방위적인 그 대러 경제 제재 조치가 지금 8년째 이어졌는데 8년 동안 이어지면서 러시아가 또 단단해졌어요 한쪽으로. 그래서 그런 또 외부자가 압박에 의해 가지고 러시아가 흔들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러시아를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친러니 그다음에 누가 저보고 러시아에서 공부했으니까 친러 아닙니까? 친러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봐야지만은 이게 답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감정적으로 한국에서 보면 감정적인 입장에서 누가 학살을 했고 누가 한 명 죽였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게 되면 숲이 안 보이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앞으로 버틸 수 있다는 건 딱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딱 나옵니다. 세계에서 있죠. 지하 자원, 에너지에 대해서 그 자급자족하고 식량에 대해서 자급자족하고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나라가 안 됩니다. 몇 나라가 안 돼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말 그대로 미국하고 손 끊고 유럽하고 영원히 안 봐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일으켰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전쟁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그 전문가들은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은 러시아가 전쟁을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도 극복할 수가 있다고 계산에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핵전쟁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핵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요?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무슨 뭐 담화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 러시아 사람들 대다수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는 단지 대리전을 하는 것뿐이고 결국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인데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하고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고는 푸친 정권의 타도. 그러면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환히 보이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푸틴에 대한 일종의 대해부 그걸 통해서 앞으로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조망을 해봤고요. 이렇게 김선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 나오셔서 이렇게 장시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또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